조국 전 장관의 딸과 정호영 후보자의 아들까지 정치계 유력 인사 자녀들의 논문 실적이 계속 논란인데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해외 논문 20년치를 전수조사한 보고서가 공개됐다고 합니다. 과연 보고서에도 고교생 논문의 어두운 이면이 담겼을까요? 직접 연구에 참여한 언더스코어 강태영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태영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등학생들이 지난 20년 동안 쓴 해외 논문 전수조사를 하셨다고요? 이번 보고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200여 개 상위권 고등학교들의 국제 학술지랑 학술대 발표 논문을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예. 저희 연구 질문은 과연 고등학생들의 논문이 소수의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뭔가 한 결과물이냐, 네. 아니면은 입시용의 전략적 수단에 가까웠냐, 둘 중 어떤 쪽인지를 알아보는 게 목적이었는데요. 예. 예, 만약에 진짜 소수의 영재들의 재능 표출의 결과물이었다면은 입시 정책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지는 않겠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데이터를 보니까 네. 2014년에 교육부가 논문을 이제 학생부에 쓰지 말아라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막 그 학생들의 논문 작성 수가 올라가다가 이 네. 정책이 발표가 되는 순간 특히 특정 유형 고등학교 유형의 특목고에서 급감을 하더라고요. 아하. 우선은 상당히 좀 그 입시용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는 되겠네요. 정황적 증거는. 그렇죠. 그 외에도 네. 저희가 고등학생 저자들을 봤더니 예. 추적을 했을 때 이 저자들 중에 70% 정도, 최소 70%가 네. 그러니까 한 번만 논문을 작성했었습니다. 아. 근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소수의 특출난 영재라면은 대학 진학 이후에도 학술 활동을 계속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70%라 말씀 주셨는데 그 모집단 전체 논문을 썼던 고등학생 몇 명입니까? 그 인원은 20년 동안 980명이었는데요. 980명이요. 예, 예. 네. 그래서 그 계산해 보면은 20년에 980이니까 한 주에 한 명 정도 쓴 거죠. 아, 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전체적인 어떤 그 모양에 대한 특징을 말씀 주셨고요. 특정 연도 이전 이후 급감 그리고 한 번만 쓴 경우라든지 그러면 내용적인 부분은 어떤가요? 내용도 쭉 다 보셨죠? 예, 애초에 이 데이터에 네. 어떤 학문 분과이다라는 게 써 있습니다. 이 논문 예. 데이터베이스에요. 네. 근데 주제들이 워낙 다양해가지고 개별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취재하듯이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일부 고등학교 유형에서 최근 트렌드가 컴퓨터 공학 딥러닝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학교 교육 과정이 그런 거에 특화되지는 않는데 네. 그런 컴퓨터 공학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던가 아하. 혹은 일반적으로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의학 논문의 비중이 높다던가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다소 좀 이걸 극단적으로 저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꽤 의심되는 정황들이 많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심되는 정황들이 무척 많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서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정말 천재적인 이런 학문대 그 재능을 보이는 친구들이라면 박수 쳐줘야 되고 계속해서 좀 지원 응원을 해줘야 될 테고요. 그게 아니라 본인의 힘과 노력도 아니고 입시를 위해서 뭔가 이런 논문 제도를 악용한 거라면 이건 큰 문제일 텐데 전체적인 결과 어떻게 지금 파악이 되셨습니까? 일단 작성 사례는 너무 다양해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단순히 뭉뚱그려가지고 이 제도 자체가 문제다, 논문 쓴 사람이 다 이상하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데이터로는 저희가 저자 소속 학교 이름 논문밖에 못 보니까 네. 이 친구 부모님 직업이 무엇인지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실제로 일부 유형의 고등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내에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은 괜찮은 케이스라고 보는데 대학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교육을 해주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유형의 학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하. 저희는 이거는 장려하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예. 친족내 인맥을 동원한다거나 혹은 다른 대학원생의 연구 실적을 뺏는다던가 네. 그리고 이름이 몰래 들어간다던가 이런 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네. 사실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경향성과 예. 저희는 굵직한 흐름 만약에 이 정말 천재들과 그렇지 않고 좀 뭔가 이상한 케이스들 중에 이상한 케이스들의 비중이 더 높은 것 같다라는 게 저희의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하. 개별 사안들은 사실 언론의 취재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처음에는 이제 70%를 수치를 언급해 주셨고 지금은 조금 이상한 그런 논문, 의심 가는 논문이 더 많다 이런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예. 그런 전수조사를 해보시면서 어떤 기준,
뭐 인디케이터나 또는 바로미터나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를 우선 점검할 수 있는 기준들도 좀 정립을 하실 수가 있었나요? 사실 기준이라는 게 편수가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편수를 저희가 본 건데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정말 소수의 특출난 학생들이라면은 입시 정책에 상관없이 꾸준히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2014년 이전이든 이후든 차이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 추세에는요. 그렇죠. 근데 2014년까지는 입학사정관제가 한창 커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2002년부터 2014년까지는 계속 증가를 막 급증을 했어요. 그러다가 네. 정책 발표 순간 급락한다? 예.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은 네. 이 전체 학생들 중에서 이 재능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들의 비중이 대다수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시기 2014년 교육부가 학생기록부에 논문 등재 내용을 올리는 걸 금지하자 급감했다라는 것을 이제 가장 큰 일단 어떤 의도성을 파악하는 정황 증거로 꼽아주셨는데 지금 강태영 대표도 대학원생이라면서요? 저는 대학원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 졸업을 하셨고요. 그 예. 대학원에서 논문을 작성하셨고 논문 작업을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겪어보셨을 텐데 앞서도 처음에 언급해 주셨습니다.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특출난 학술적 재능이 있는 엘리트라면 얼마든지 논문 쓸 수 있고 권장해야 한다. 근데 지금 전수조사를 해보신 결과 고등학생으로서 입시 또 학업 병행하면서 논문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이 있었던 학생들 얼마나 된다고 파악을 하셨습니까? 사실 이거 정확히 제가 수치를 이건 문제가 되고 이거는 좋았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요. 근데 제 대학원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논문이 나오는 속도는 사실 학과마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심리학, 컴퓨터공학 이런 거는 막 1년에 굉장히 4-5개씩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통계 프로그램 막 돌려서 써내고 그러니까. 그렇죠. 실험하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논문 나오는 속도에 상관없이 진지한 학자라면은 소위 돈만 내면 실어주는 학술지에는 막 투구하지 않거든요. 네. 진지한 학자 연구자라면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도적으로 대학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들 혹은 이런 정황 증거들이 파악되는 거는 사실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제도적인 여건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데 논문 작성량은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찾아봤더니 그런 양질이 아닌 돈만 내면 실어주는 학술지들이 많다. 그러면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것이죠. 네네. 지금 언급하신 돈만 주면 실어주는 학술지, 대학가에서도 한때 크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교수 임명 당시에도 그 문제가 됐었고요. 소위 약탈적 학술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을 별도 리스트업을 하셔서 거기에 기재된 논문들도 따로 이렇게 뽑아보셨나요? 저희가 지금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탈적 저널 자체들이 워낙 교묘하게 이름을 지어놓거든요. 네. 그래서 약자만 다르고 풀네임은 완전히 똑같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서 직접 다 하나씩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네. 그건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등학생 논문 전수조사를 해보신 결과 소회, 과연 우리 입시 어떤 식으로 조금 고쳐지고 개선되어야 한다 느끼셨습니까? 일부 언론들에서 기사가 나가면서 댓글들을 보니까 확실히 정시 100%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의 분석의 결론은 사실 절대로 옛날 수능 중심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단순한 그런 결론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일련의 문제들의 핵심은 저희 연구진들의 생각에는 그러니까 돈으로 학벌까지 사려고 부정한 방법을 저지르는 학부모, 학교, 그리고 이게 동조하는 외부인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입학사정관제 혹은 논문 작성 반영 여부 이런 반영률을 줄인다고 사라지느냐. 그럼 옛날에는 몇 년 전에 한 명문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교 시험지를 유출해서 내신 성적 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네. 근데 그럼 우리가 내신을 폐지할 거냐? 혹은 그런가 하면은 강남 목동에서 인강 일타 강사가 시급 몇천만 원씩 받고 수능관을 해준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결국 정시 100%가 답은 아니다. 결국 정시 100%가 답이 아니고 어느 입시 정보 결국에는 특정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이런 전략적 수단을 쓸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논문이라는 소재는 맥거핀이다. 이건 나중에 논문이 될 수도 있고 어학적 성적이 될 수도 있고 모집이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강태영 _ 대표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